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여러분께 힘을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작입니다. 월간 플래툰 기자 이준규입니다. 지금 혹시 이제 PD님이 아웃사인 낼까봐 다들 서둘러서 아웃사인 그냥 잽싸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한 것 팩으로 같네요. 갑니다. 네. 줄타기 거의 줄이 잘렸다가 혼자 그냥 그건 뭔 줄 한번 버전이에요? 당겼습니다. 무슨 예? 버전으로 야, 한 아웃이 거예요? 혼자 큰님 때문에 할 뻔했어요. 사자우 버전이죠. 사자우 버전. 사자우 버전. 사자우 버전. 버전. 네. 다음에 호랑이우 버전을 사실 부탁드릴게요. 급체 버전이죠. 급체. 급체 버전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자, 급히 체하신 네. 우리 혼자 큰님의 재미난 버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정 작가님이 밀리터리와 관련된 그 서적을 하나둘 네. 소개시켜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네.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려고요? 이정빈 교수가 쓴 고구려 수 전쟁이란 책이 원래 이제 그 댓글에 용병 관련 얘기가 있어서 용병에 관한 책을 찾고 있었는데 음흠. 뭐 사실 적당한 책도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소개할까라고 하다가 제 눈에 이제 띈 제 집에 책이 이제 위아래층 다 합하면 거의 한 1,000 몇백 권이 되는데 이제 제가 무슨 책인지 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지난번 이순신 세가 같은 경우는 책이 어디 갔는지 없다가 찾아갖고 이제 소개를 뒤늦게 한 거죠. 왜냐하면 책을 딱 받아본 순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찾다가 나온 이 고구려 수 전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빈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젊은 이제 아는 분입니까? 사학자, 이제 실제로 뵌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하. 학계에서 젊은 사학자, 젊은 선두 사학자. 주제로 이제 좀 보고 있는 몇 세죠? 저보다는 어립니다. 네.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 30살? 그 정도 이제 30대 정도 되는데 학계에서는 이제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논문 쓰고 이러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기 네네.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사실은 젊다. 굉장히 젊은 편, 젊은 피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낙성대 연구소의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 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식민사학이다 역사학인데 이영훈 교수랑 문제가 됐던 사람들 상당수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경제학자지. 네, 근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낙성대 연구소가 주축이 된 식민지 근대화론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제 그 대항했던 이제 그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든지 이런 반발했던 사람들도 역사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볼 필요가 있고 이 책은 사실 최근에는 이 고구려와 이제 삼국시대가 조금 이제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건 좀 고무할 만한 일이라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사실 그 고구려 수 전쟁하면 그 전사가 그렇죠. 그 중국 쪽 그 네, 서적이 상당히 그 네.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제가 첫 책이 2006년에 나왔던 적폐가 사실은 주인공 을지문덕 장군이었어요. 그렇기 적폐? 때문에 제 그 이름이 적폐가 적폐?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적폐가 아니라 붉은색 호적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네, 네. 책을 한 번 더 소개하는. 어차피 그 책은 거의 단종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쉽네요. 그렇죠. 네. 단종책은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 말고 이 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책이 고구려 수 전쟁에 대한 어떤 많은 그 네네. 역사학자들의 어떤 해석도 있고 네, 네. 뭐 최신판이라고 반론도 많고 보시면 돼요. 그러는데 최신판.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엮여졌나요? 그 전쟁의 흐름을 따라서 뭐 네. 어떤 그 당연히 이제 뭐 시간대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데 시작이 이제 사실 고구려의 리즈 시절이라고 부르는 건 언제냐면 중국의 남북조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중국이 남북조로 분열되고 또 북조가 또 분열되는 그 시점이 고구려가 가장 전성기였던. 왜냐하면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남북조 모두 고구려한테 굉장히 잘 보여졌어요. 북조 같은 경우는 이웃의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남조랑 손을 잡고 우리를 침략하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떨고 있었고 남조 입장에서는 북조가 이제 계속 남하하는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이제 사실 고구려 굉장히 필요했던 540년대 후반부터 그렇죠. 7, 80년대까지가 고구려의 전성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국제 관계, 그러니까 고구려의 단순히 군사력만 강했다는 게 아니라 고구려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고구려한테 유리하게 전개돼서 그 이후에 이제 장수왕이 이제 평양에 선도를 하면서 이제 그 한번 우리나라 북부의 영토를 넓히고 그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이제 군사적으로 장악하거나 제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였죠. 근데 왜 이때쯤에 백제랑 신라를 한번 먹을 수도 있었을 건데. 이게 지금 돌아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산지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게 많고 이게 뭐냐면 성이
진짜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성을 뺏으면 이 성을 뺏으려면 이 성을 유지하려면 또 두 개의 성을 점령해야 돼요. 근처에 있는. 문명세제 뭐 예, 이런 성이 또 그런 그렇죠. 고구려 성도 그렇고 고구려 성을 벤치마킹한 백제와 신라의 성도 그랬고 요 시기 되면 또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아요. 이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 네. 여기서 원군이 해버리는 거예요. 뒤를 맞게 되는. 사실은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궁금합니다. 470 몇 년도에 그 고구려군이 동해안 루트를 따라 남하해요. 남하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경주 바로 위쪽까지 올라가요. 많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경주 바로 북쪽까지. 그래서 수도를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고구려가 신라를 장악했다면, 왜냐 거기서 전투가 흥해에서 한번 벌어지는데 이때 만약에 고구려군이 승리해서 경주를 장악했다면 이제 그 삼각 균형 관계가 깨지는 거라서 백제와 가야도 신속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네. 그 고구려가 침공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아까 그 화두를 던진 건 중국 네. 쪽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왜 고구려. 삼국 통일을 안 했냐 이제 그때 왜 고구려가? 고구려가 네.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강했을 때, 그런데 이제 중국이 좀 조용했을 때 남북 쪽. 그때 이제 아마 시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 흥해 지역 그러니까 이제 바로 경주 북쪽이에요. 여기서 고구려군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신라군은 당연히 나타났겠지만 백제군, 가야군까지 나타났어요. 이걸 보고 이제 고구려군은 근데 바로 퇴각하죠. 즐거운 거네요. 즐겁했다기보다는 동네에서 다 몰려나온 그렇죠. 거죠. 거기다가 에이, 동해안 이거 뭐 끝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백제와 가야군이 왔다면 미리 대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퇴각하다가 니하에서 네, 이제 훈자크님은 왜 그때 뭐 한반도를 다 섭렵했으면 고구려가 섭렵했으면 뭐 저희 뭐 항상 생각이 하는 드는 건가요? 그 가정 아닙니까? 신라가 먹어놓으니 네. 작다 너무. 네. 네. 뭐 그런 문제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는 고구려가 건데. 먹었으면 제가 볼 때 일본까지 먹었지 네. 않았을까? 고구려의 힘을 봤을 때. 아무튼 이제 요때 요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제 수나라가 스케일 이제 커집니다. 그 북조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남조인 진을 멸망하면서 이제 수나라가 얼마나 전성기였냐면 그 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4천만이 넘게 찍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4천만이 넘게 찍혔는데 당시 100만만 돼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4천만이라는 4천만이면은 거의 뭐 세계 인구 절반.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행정력이 강하냐를 증명하는 맞네. 거죠. 왜냐면은 고구려사 가능하다는 아니 근데 거죠. 그때도 머릿수를 셀 수 있다는 네, 게. 그 왜 요즘 그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네. 그 인구를 가지고 중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네네. 그래프 같은 거 네. 이렇게 네. 딱. 그런 거. 그 당시 보니까 중국이 1위로 올랐더라고요. 4,600만으로. 그게 4,600만. 그게 어느 정도로 대단하면 우리가 수나라는 금방 없어지고 당나라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당나라도 현종 때나 돼서야 그 인구를 찍어요. 4,600만이라는 인구를 보유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호구 조사를 해서 인구를 그만큼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행정력이 대단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나라가 굉장한 인구를 갖고 있고 그 국력이 대단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중국이 통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에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어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베트남이랑도 한번 충돌을 했고, 통일하면 항상 그러죠. 네, 인도도 분쟁을 겪었고, 러시아랑도 국경 분쟁을 한번 겪었고, 뭐 북한 빼고는 한번 다 부닥쳤던 그런 그 나라들이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여서 특히 이제 그 당시 중국을 괴롭혔던 돌궐을 분열 정책을 이용해서 돌궐이 사실상 완전 장악을 해요. 네, 분열 동서 돌궐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그 다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고구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목표가 우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도 여러 가지 방식을 써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군사무기 기술자한테 뇌물을 줘서 빼돌려서 이제 그 무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수양제가 빡쳐서 야 나한테 얘기하면 보내줄 건데 왜 그렇게 빼돌려? 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도 하고 특히 이제 동돌궐 쪽으로 이제 그 계속 계민간한테 사절을 보내서 손을 계속 잡자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제 그 악몽입니다. 한반도에 있던 국가와 중국 북부에 있던 유목민 국가 손을 잡아서 중국에 대항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포위망이 그렇죠.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은 북방의 유목민이 힘이 세면 항상 밟히는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나라와 손을 잡았다?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607년인가 609년에 그 수양제가 이렇게 대규모 부하들을 이끌고 동돌궐의 계민간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앞불사 여기 고구려 사절이 와 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계민간이 왜 여기서 나와? 네, 그러니까 뭐 그 네가 왜 당시는 그러셨네. 여러분들이 좀 그렇지만 이제 그
그 고구려수의 전쟁이 이제 4차까지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1차는 지금 지나간 네, 상황이고요. 그렇죠. 2차 이제 그 수양제 때 612년에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 바로 전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전 뭐 얘기죠. 7년이요? 607년 정도에 마주쳤고 계속하시죠. 요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고구려 위험한 나라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수양제도 고구려 사신에게 니네 왕이 빨리 와서 나한테 입조를 해라. 안 그러면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은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A 나라 대통령이 B국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동아시아의 그 당시에 정치 체제에 있어서 그 고구려의 왕이 중국에 입조를 해서 중국의 뭐 황제를 보러 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신속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완전히 밑으로 간다. 완전히 밑으로. 끼고 그리고 간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안전보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왕을 억류해버리면 돼요. 뭐 지금처럼 유엔이 있어서 뭐 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재판소도 없고. 당연히 안 가죠. 당연히 안 가니까 사실 이건 핑계였고 그때 이후에 영양왕이었나요? 영유왕이었고요. 영유왕? 아 죄송합니다. 영양왕이었지. 영양왕이었고, 네, 영양가 가득하셨던.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양왕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이제 군사력을 집중시키기 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제 공격도 감행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야, 거의 뭐 다시 스파르타네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을지문덕 제가 전문가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만 을지문덕이 당시로서는 고구려를 구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고구려의 총사령관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저기 건무 건네터? 다음에 나중에 아, 이제 영유왕이 됐던. 근데 그 을지문덕에 관한 기록은 612년 딱 한 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전에 을지문덕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을지문덕에 관한 기록의 첫 번째가 입니다. 을지문덕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되게 웃기잖아요. 고구려를 612년 100만 대군에서도 구했던 인물인데 집안 내력을 알 수가 없고 왜 그럴까요? 고구려 사서에 그렇게 돼 그렇게 있나요?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다 나오는데 어느 집안 고향이 어디고 가족이 누구고 그게 왜 어떻게 어떻게 가명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영양왕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원래 기록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뭐 물론 귀족 출신이겠지만 이제 뭐 세계가 집안 내력이 알려질 정도의 이제 유망한 귀족이 아닌데 능력 위주로 발탁이 됐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거 70년대 모 교수가 얘기했다가 막 난리 난 적이 있는데 고구려인이 아닐 수도 있다가 두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나요? 그 을지문덕이라고 하는데 네. 을씨인지 을지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가 한문으로 치면은 접속사 같은 거라서 을의 네, 문덕. 아까 체계바라 할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선비족 사람들 중에 울지경덕이라는 당나라에서 활약했던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자 이름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복성이 많긴 한데 저도 그래서 사실 고구려 사람이 보긴 하지만 뭐 얘기했던 대로 집안 내력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나온 게 너무 이상한 거죠. 하다못해 고구려 사람이 아니면 누굴까요? 뭐- 그 당시 정세를 봤을 때? 그 북방 출신이라고 돌궐? 보는 뭐 돌궐이나 이제 선비족 출신이라고 보는 고구려하고 거죠. 친했던 몇몇 그렇죠. 저기 하지만 이제 귀족들이 있었죠.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상당히 나가는 네, 의견. 뭐 온달 장군 같이 고구려인이지만 왜냐하면 네. 이 고구려 수 전쟁에 뭐 1, 2, 3, 4차까지 있지만 2차가 사실 거의 하이라이트죠. 전면전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국의 사서들이 디테일한 네, 네.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을지문덕 장군이 고구려인이 아니다? 이거 좀 상상이 그러니까 안 이제 그 학자들이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A가 아니면 B 뭐 이런 식의 얘기라서 이것도 이제 70년대에 배제할 수 없다. 뭐 많이 했던 얘기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같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을지문덕이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로 이제 당시로서는 뭐 나머지 한 명은 건무라 왕의 동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봉건왕조 시대 군사력이라는 거는 왕을 향한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책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는 소개? 그냥 왜냐면 그거는 70년대에 음. 소수 의견이에요.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좀 재밌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사실 그 고구려 수 전쟁에 대해서는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죠. 살수대첩으로 많이 살수대첩 알고 뭐 있으니까 드라마, 네, 네. 예, 그래서 어느 워낙 정도는 많이 아는데 봤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책은 어느 식으로 쓰였을까? 물론
독자들이 우리 저 네. 청취자분들이 읽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서서 좀 다르게 음. 그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수나라의 제2차 침공에 이제 침공에 동원된 병력 규모가 얼마냐? 정말 얼마냐? 아.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우선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뭐 네.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이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100만 대군이다라고 네. 하자면 100만 대군이 넘습니다. 113만 몇천 몇백 명이었고요. 중국 사서에는 3,800명, 그러니까 네네. 100명 단위까지도 네. 쓰는 굉장히 그리고 디테일하게 썼어요. 이 병력을 가지고 200만 대군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이나 대군 가지고 100만 대군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음흠. 113만 몇천 몇백 명을 가지고 호활이라고 부르죠. 이걸 200만 대군이다라고 200만 부른 거죠. 호활? 네, 그러니까 호활이 이제 뭐 그냥 뻥튀기. 아하. 네, 그래서 뭐한 5만 명인데 20만 대군, 음흠. 뭐 한 10만 명인데 100만 대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정말 하는 건데 대단한 건데 유럽 전쟁 중세 유럽사를 봐도 숫자는 없어요. 10만 동원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10만 동원한 것도 네. 대단한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이명환 선생 같은 경우는 한 실제로 30만 정도일 것 같다. 왜냐하면 30만이 평양을 공격한 병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30만 병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네. 그 고구려 중국 사서에도 나오지만 그 별동대를 네. 그 수나라의 그 24군 중에서 네. 9군을 갖다가 네. 차출한 네. 별동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30만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준규 기자님 얘기한 대로 너무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엔 그 113만이 아닐 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그 숫자가 아니다라는 다른 기존의 학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113만을 동원한 건 맞은데 고구려 영내로 진입한 건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지. 병력은 동원했지만 당연히 아니지. 예, 그다음에 이 숫자가 맞고 6.25 때 중공군 비슷하군요. 예, 굉장히 그다음에 많이 동원을 네. 했는데 네, 그렇죠. 국경선에 넘어온 대기시켜놓고 건, 네. 넘어온 것만 해도 병력이 네. 상당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총동원 병력은 더 대단해요. 숫자는 그다음에 이 숫자는 사실이다. 예, 그리고 이제 고구려군 영내로 침입한 병력이 113만이 맞고 이제 압록강 일대, 요하 일대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200만 정도 되는 이제 병력이 동원돼서 이제 중국 탁군에서부터 이제 보급선 책임졌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영원히 고소를 풀리지 않는 읽는 떡밥이죠. 편제를 네. 연구하는 책자에서 봤는데 중국의 수나라 당시의 편제상은 그 전부터 이어내려 오듯이 한 개 군은 네. 네 개의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거의 그 대대급이 조금 네. 넘는 그런 병력의 네 개의 어떤 네. 별도의 그 편제화된 네. 군으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보병,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기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군씩 이렇게 그 짝을 지는데 그렇게 따져서 한 개 군이 구성되는 걸 보면 근 한 10,000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숫자를 장거리 원정이라서 이제 그 보병 예를 들어서 기병 4,000, 보병 8,000 그 다음에 보급병을 별도로 이제 네 그렇게 보는 편제하는 책자도 방식. 있고요. 예, 또 다른 책자는 네. 또 다른데 네. 아무튼 여러 그 책자의 평균을 구해봐도 그 수나라의 그 당시 군의 그 편제상 24군을 갖다가 다 동일한 편제다고 봤을 때 네. 단순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90만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9군을 동원해서 별동대로 했는데 이게 30만 5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군을 또 동일하게 나누면 3만 몇천 명 정도 나와요. 한 그런 식으로 군에. 역으로 해석할 수도 그다음에 있는데 이제 24만에다가 그 어영군이 6군이 더해졌기 때문에 사실 30군으로 보게 되면 3만 정도로 치게 되면은 뭐 30만. 그게 네, 이제 그렇죠. 뭐 정설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편제를 굉장히 정설이면 제설인가요? 네 아닙니다. 이 편제를 굉장히 좀 네네. 좋아해서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래서 편육을 그렇게 아닙니다. 그 편육과 관계없고요. 흐름을 까먹었어 아저씨. 편지 얘기하셨어요. 네, 내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예, 편제 우리 항상 산으로 많이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편제를 보면 그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책자도 있고 다르게 하는 책도 있는데 정설로 그 많은 사람들이 평균을 잡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한 개 군에 뭐 10,000 해가지고 그 한 개 군을 지원하는 지원 병력까지 해서 2만 봅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뭐 그렇게 단순 나눠가지고 네네. 35,000 보는 책자도 있는데 네. 2만을 흔히 보는 게 요즘의 정설 같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꽤 되는 거죠. 또. 그렇죠. 네, 그것만 근데- 해도 60만이 60만 30분을 원이 넘는 치는데 거죠. 거의 다 수구는 여기서 별도니까. 네. 여기 수나라의 병력이 몇 프로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래 여기 수나라의 부병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현역 징집과 이제 그 모병제 약간 섞었어, 섞인 그걸. 건데 요걸로 치면 사실 50만이 한계고 50만 정도고 실제로 수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할 때도 50만 대군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얼마나 제대로 치려고 멸망시키고 했는지. 싶어 했는지를 이해하는. 아니 만약에 한 이 100만 넘게 지금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나온 숫자거든요. 113만 3,800명.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동원을 그렇죠. 한 거예요. 거의 뭐 장정들은 거의 다 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1차 세계대전의 봐야 되지 베르동 않을까. 전투 전까지 예. 최대로 많이 맞습니다. 동원됐던 아. 병력이래요. 그래서 이제 장난이 아니네. 사람들이 베르댕.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근대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보급이고 이제 뭐냐면은 뭐 보급을 하려면 말이나 사람이나 소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나 사람 모두 다 먹어대야 되거든요. 먹으면서 와야 되기 네. 때문에 그게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이제 임진왜란 때 문서 한 통 보내려고 했더니 30명이 가는 바람에 식량을 다 까먹고 보급 아니면 부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가다가 쌀을 다 먹어치워서 현지에 도착해서 우리 돌아가야 되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던 사람도 아니면 있거든요. 뭐 네. 아니면 제가 볼 때 113이면 보급이 쭉 늘어져 가지고 응. 한 위에 한 13만 정도만 도착하고 응. 나머지는 그 출발 지점까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었던 릴레이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다. 네. 뭐 그럴 그랬을 가능성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어찌됐든 저 30만은 좀 30만 설은 좀 이제 그쪽으로 부동화 가는 건 아니고요. 황당하다. 100만에 가까운 쪽으로 저는 부동화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숫자가 이건 맞다고 뭐. 보는 게 숫자 예를 들어서 113만 3,800명이라고 찍은 거는 편제를 다 그렇지. 더했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24군에 음. 이제 천자 맞아요. 육군이 동원됐고 뭐 그다음에 부대마다 편제가 달랐기 때문에 3,800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명단은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 병력 중에 얼마가 고구려 영토 내에 진입하고 제 행동한 생각엔 거죠. 진군을 시작한 거는 60만에서 70만 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당연히 2차에서 뭐 요동성을 초롱성으로 지켰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꾸 진출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그 30만을 빼서 그때가 우문술이었나요? 우중 둘 다였어요. 우문술, 우중문. 우중문 다. 네. 그 우중문이 이제 뽑은 게 이제 그 중에 9개 군을 뽑아서 별동대로 해가지고 35만 얘기한 거는 네. 그게 제일 정설에 가깝지 않나. 맞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113만이건 뭐 60만에서 70만이건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그 강대했던 수나라가 한 방에 날아가네. 물론 이후에 3, 4차 침공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수양제의 발악에 가까웠고 이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요동에 가서 죽지 마라. 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 당시 그렇죠. 수나라의 농촌 네. 지역에 얼마나 끌려가서 네. 죽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를 요동성? 점령을 못해가지고 요동성도 그렇고 다른 네. 지역을 이제 중국이 겪어보지 못한 전쟁터였어요. 예, 그렇죠. 지형 자체도 그렇고 근데 요동성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평화 쪽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동성은 당연히 이제 평지성이었는데 그 압록강 연안 그 다음에 이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고구려군이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게 나중에 그 철수할 때 평양에서 이제 5줄짜리 시 받고 철수할 때 중요한 게 방진을 이루어서 철수했다고 나와요. 계속 쫓아오니까. 쫓아오니까 방진을 해서 평양성에서부터 압록강까지 이 방진을 끌고 갔다면 질서 있는 후퇴였다는 얘긴데. 그렇죠. 근데 이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청천강에 살수해서 한 방에 이제 아웃돼 버린 거죠. 네. 뭐 살수도 뭐 이게 청천강이 맞네 안네 뭐 네, 이런 네. 얘기도 많고 그게 중요한 우리가 문제 아니니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제 언뜻 떠오른 건 우리나라의 그 안시성 전투라는 영화가 네, 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네. 거기도 물론 에피소드도 많았지만 이 살수 대첩을 소재로 하는 건 제가 지금 딱 그 말 할라 했는데. 에피소드가 넘쳐나요. 음. 근데 왜 이걸 안 했을까? 명량, 100만 대군을 동원해야 됐기 때문에 CG로도 명량,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안시성, 네. 그 다음에 안시성이 결과가 조금 좋았으면 나왔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안시성. 그렇죠. 안시성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대 추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생각을 해볼 때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 순간이 수천 년 동안 여러 번 있었어요. 음흠.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그다음에 명량해전의 그 순간. 근데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612년에 이 순간도 우리 민족 전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위기에 처한 순간 중에 하나였죠. 만약 이때 고구려가 항복을 하거나 평양성이 점령돼서 고구려 멸망됐다면 백제와 신라도 딸려가는 거였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우리는 중국의 일부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인이겠죠, 이 살수대첩의 명장이자 재상인 네. 을지문덕 장군님의 이름을 딴 함정이 네. 우리 광개토급 아하. 이보람인 거죠. 네, 그거는 너무나 다 아는 건데 문제는 이 책을 우리 뭐 독자 여러분들 네, 네. 뭐 당연히 저 청취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이 고구려 수 전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 교훈이랄지 네. 또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패널 분들씩 한 번씩 한번 그 말씀 한번 줘보시는 걸로. 야,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얘기보다는 옛날에 국사책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네, 네. 경기가 나라고 통학사 이런 데서 나온 거. 경기가 나라고 합니다. 우리 저 네. 이 기자님은 네. 뭐 좋은 책입니다. 이 지금 무기 고구려 수 네. 이 전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좀 저도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책 넘어가는 소리 들립니다. 네. 빨리 읽으십니다. 읽으시네요. 네, 네. 빨리 속도 가십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런 전사나 무기 쪽에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연구가 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게 좀 가장 근데 사실은 궁금하십니다. 아. 굉장히 그 오래됐고 네. 중국의 어떤 측의 그 서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뭐 책에도 이게 네. 안타까운 뭐 하나 다 국내 안타깝죠. 고대사는 항상 중국 네. 역사책을 봐야 그리고 이제 펼쳐야 거기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그게 전쟁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신 분이 너무 대충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수대첩도 그냥 끊어버려서 앞뒤로 공격했다가 나오는 거. 이게 30만을 포위해서 공격한 전투였으면 정말 복잡한 우회 기동과 침투 전술과 방어 전술이 있었을 조선왕조 텐데 실록 그것까지 있는 어떻게 나라인데 기대하겠어요. 그 옛날에 이제 전쟁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네. 이 고구려 수 전쟁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수대첩이 어마어마했고 네, 맞습니다. 나라를 구한 민족을 구한, 네. 그런 전투였고 네, 맞습니다. 또 그 을지문덕 장군의 그 기략과 네. 그 어떤 그 전술 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네. 그런 걸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여기에 관련 나온 그냥 그 어떤- 전쟁에 대해서 가장 최신 네, 시각을 네. 보여주는 원래 이제 저도 너무- 읽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병력수에 대한 어떤 네. 소개도 해주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네.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흥미를 가질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번 시간 네. 고구려 수 전쟁. 좋았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여수 전쟁이라고도 네, 네. 표현하죠. 여수요? 여수에 네, 얼마 전에 여수 네. 여수 네, 여수 전쟁이라도 네, 네, 네. 그런 명칭도 쓰는데 네. 요즘은 또 고구려 수 전쟁이라는 명칭도 네, 맞습니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수 밤바다가 또 네, 여수 밤바다. 네. BGM을 한번 BGM을 한번 깔고서 이게 네. 책 보면서 누워서 여수 밤바다 리어수 밤바다네요. 우리 김 헬리어수도 PD님,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 PD님 맨날 밤새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 좀 또 3시 같은데. 요구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BGM을 네. 깔아달라. CG 자! 넣어달라. 뭐 CG까지. 자, 우선 우리는 심차게 네. 마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좋은 서적과 함께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힘내 매일